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차라리 죽으라고 해. 입 닫고 귀 막고 사람 산송장 취급할 거면 그냥 여기서 나 죽는 꼴 보고 끝내라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60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당당하게 살아온 박정수 씨의 목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넘기는 아내 이영숙 씨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벌써 6년째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아내는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정수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3세 은퇴 후 아내와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니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던 그의 꿈은 6년 전 그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는 남편에 대한 증오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발치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이보게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당신 마음 먼저 안 물어본 거 100번 1000번 내 잘못이야.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래? 6년을 말 한마디 없이 밥상 차려놓으면 귀신처럼 먹고 나가고 내가 말 걸면 보이지도 않는 사람처럼 지나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아내는 신문을 접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수 씨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정수 씨는 거대한 절벽을 보았습니다. 6년 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의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시작된 그 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정수 씨의 노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서산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정수 씨는 형제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어머니 저렇게 혼자 두면 안 돼.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보고도 정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효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장남의 자존심이었는지 그는 아내의 동의도 없이 노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형제들 앞에서 공표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서해안 고속도로 위에서 아내는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해? 내 인생은 당신 효도 잔치에 쓰는 소모품이야? 정수 씨는 남편이 하는 일에 좀 협조하면 안 되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아내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정수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흐느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째깍째깍. 마치 정수 씨의 남은 인생이 깎여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정수 씨가 환갑을 넘긴 직후였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서류만 올려두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찢어발겼습니다. 이혼? 당신 미쳤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하지만 아내는 다시 서류를 출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정수 씨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진짜로 자신을 떠날까봐 혼자 남겨진 노후가 끔찍하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 군림하며 내가 다 알아서 해라고 말해왔던 그에게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묵에 맞서 더 큰 침묵으로 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당신이 말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그렇게 시작된 오기가 6년을 끌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딸아이가 손녀를 데리고 용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손녀를 보자마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년 동안 정수 씨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민지 할머니가 해준 불고기 맛있어? 아이고 예뻐라. 정수 씨는 그 광경을 베란다 너머로 지켜보며 담배를 태웠습니다. 아내는 손녀와는 저렇게 잘 웃고 떠들면서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고 입을 닫았습니다. 정수 씨는 자신이 아내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문득 서산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요양병원 창밖을 보며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머니. 정수 씨는 주말마다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상의할 수도 없이 혼자서 그 먼 길을 운전해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언제 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집을 비우면 그제야 숨을 쉬는 듯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서산 병원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이 효도하겠다는데 저 여자는 왜 저러는 걸까요? 물음은 메아리치지 않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독 매섭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자다가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숨을 쉴 때마다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마비인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가슴이 너무 아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도 그 젖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걱정 대신 이제야 벌을 받는구나 하는 냉소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 없는 화면 속에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바닥을 기어 나오며 아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병원. 같이 가줘. 무서워, 영수가.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의 손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 거야. 난 내일 아침에 모임이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정수 씨를 들것에 실어 나갈 때까지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정수 씨는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정수 씨는 밤새도록 병실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 달려오지 않을까, 사과를 하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날이 밝고 퇴원 시간이 다 되도록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혼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비를 계산하는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 차가운 영수증 한 장보다 가볍다는 사실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화사한 옷을 입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아내에게 정수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병원 한 번을 안 와? 당신 정말 악마야? 아내는 립스틱을 파우치에 넣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악마로 만든 건 당신이야. 6년 전 그날 내 영혼은 이미 당신 손에 죽었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수 씨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정수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30주년 리마인드 웨딩 화보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지금 그 액자는 마치 죽은 자를 기리는 영정 사진처럼 기괴해 보였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마주한 이 고독은 젊은 날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한기이자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갈증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가 남긴 이혼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아내의 필체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뒹구는 빈 소주병을 발로 찼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진 유리 파편이 그의 발등을 스쳤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신체적 고통을 압도해버린 탓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장남이 제 어미 모시겠다는 게 죄야? 그게 죽을 죄냐고.
그는 벽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낡은 벽지에 스며든 곰팡이 냄새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문득 6년 전 서산 해미면의 그 시골집 마당을 떠올렸습니다. 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호기롭게 큰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은 신경 꺼라. 형인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때 아내의 눈동자 속에 번지던 그 절망적인 빛을 왜 그때는 여편네의 투정 정도로만 치부했을까요? 평생을 아내의 희생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그에게 아내의 노동과 감정은 당연한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취기의 의지에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위험한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 키를 잡으려던 순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할머니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대.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연락 왔어.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정수 씨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속도로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처럼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가 죄인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63년을 살며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자신의 과오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시점에 맞이하는 어머니의 임종은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서산의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앙상한 뼈만 남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어머니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정수가 왔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헐떡이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모니터의 심장 박동선이 수평을 그리며 기계적인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아내와 등지고 6년을 싸웠지만 결국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낯선 요양병원 침대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 6년 동안 아내는 산채로 지옥을 살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퍼졌는지 형제들은 정수 씨를 원망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둘째 동생은 술에 취해 정수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게 뭡니까? 형수님도 안 오시고 이게 장남의 장례식입니까? 형님 고집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잖아요. 정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문득 장례식장 입구로 아내가 들어오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6년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내린 결론은 완벽한 단절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용인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 씨는 텅 빈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마치 가시 돋친 넝쿨처럼 자신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000자의 서술로도 다 담지 못할 그의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63세의 장남, 35년 차의 남편. 그는 그날 모든 직함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차가운 기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번호까지 바꾸고 세상에서 정수 씨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처리하는 가장 잔인한 살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비어있는 아내의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초라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이 비겁한 놈아. 밤은 깊어갔고 거실의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정수 씨의 남은 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가 청구한 이혼 재판과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고독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를 처분하던 날 정수 씨는 자신의 인생이 경매에 붙여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담긴 가구들이 헐값에 팔려나가고 아내가 좋아하던 베란다의 화분들은 주인 잃은 고사목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확정 판결문은 단 몇 장의 종이었지만 그 무게는 정수 씨의 남은 생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 영숙 씨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은 뒤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서울의 어느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정수 씨는 경기도 여주시의 조용한 외곽에 작은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63세에 시작하는 홀로 썩이는 자유가 아니라 유배였습니다. 이삿짐 트럭에서 내린 박스들을 정리하며 정수 씨는 아내의 물건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을 쳤습니다. 양말 한 짝, 손수건 한 장조차 영숙 씨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수로라도 자신을 떠올리지 말라는 아내의 마지막 경고 같았습니다. 여주의 밤은 용인보다 훨씬 깊고 적막했습니다. 정수 씨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솥밥의 향기가 환청처럼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무심코 튀어나간 혼잣말에 정수 씨는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그의 목소리를 비웃듯 째깍거렸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63년을 달려온 끝에 도착한 곳이 겨우 이 눅눅한 단칸방이라니. 그는 천장을 향해 주먹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르는 주먹은 아무것도 타격하지 못했고 그 반동으로 자신의 가슴만 더 깊게 파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내의 옛 번호로 문자를 썼습니다. 전송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송되지 않기에 더 솔직할 수 있는 참회록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그때 서산에서 동생들 앞에서 잘난 척만 안 했어도 우리 이렇게 안 됐을까? 당신이 요양병원 가자고 했을 때 내 자존심 조금만 굽혔어도 지금 내 옆에 당신이 있었을까?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늘 전송 실패라는 붉은 글자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정수 씨가 평생 아내에게 저질러온 불통의 업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여주 남한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칼날처럼 정수 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 씨는 은퇴 자금 일부를 쪼개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고민했지만 63세의 늙은 남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인근 산책로를 정처 없이 걷고 밤에는 소주 몇 병으로 정신을 흐렸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아내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 코트에 갈색 머리칼. 그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충동에 영수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본 여자는 전혀 모르는 타인이었습니다. 여자는 질린 표정으로 정수 씨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정수 씨는 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미친 노인네 혹은 갈 곳 없는 불황자 보듯 하는 그 시선들이 정수 씨의 살갗을 찔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쓰던 화장대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파편이 손등을 그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장남이 뭐야? 효도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는 서산의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죽어간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빌미로 아내의 삶을 짓밟았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아내는 6년 동안 이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정수 씨는 이제야 아내가 느꼈을 고립감의 10,0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그릇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고문인지 그는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쌓인 아내의 헌 옷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사 올 때 미처 버리지 못한 낡은 스카프였습니다. 정수 씨는 그 스카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아내의 살냄새와 세제 향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그 스카프를 목에 감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63세의 사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비굴한 울음소리가 여주의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봄날 정수 씨는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 즉 정수 씨에게는 전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갈등했습니다. 이제는 남남인 사이인데 가서 무슨 낯짝으로 아내를 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을 사위로 살았습니다. 장모님은 생전에 장남인 정수 씨를 유독 아끼셨습니다. 우리 박서방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 많네 하며 손을 잡아주시던 노인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검은 양복을 먼지를 털어 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정수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화환들 사이로 상주 이영숙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모님의 인자한 미소가 그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나는 정수 씨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 영숙 씨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종이 인형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정수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아주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에 고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짧은 인사가 6년의 침묵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차라리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질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내는 이제 정수 씨를 완벽한 손님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식당 구석에 앉아 육개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눈물이 국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내의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다더니 왜 왔대? 장남이라고 유세 떨더니 결국 마누라 내쫓고 혼자 잘 사나 보네. 독설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정수 씨는 그 비난들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하면 이 정도 비난은 가벼운 소낙비에 불과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울에는 봄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우산도 없이 장례식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내 영숙 씨였습니다. 우산 없어요? 이 나이 먹고 비 맞으면 병나요. 가져가요. 6년 만에 듣는 술 취하지 않은 아내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비록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연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내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정수 씨는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63년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게 당신 만난 건데 내가 내 손으로 그 복을 다 발로 찼어. 서산에서 그날 내가 당신 마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내가 그 자존심 한 번만 죽였어도. 정수 씨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오만했던 63년 인생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나 여주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당신 생각만 해. 당신이 차려주던 밥상, 당신이 잔소리하던 소리.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난 그걸 모르고 살았어. 장남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진짜 소중한 걸 못 봤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내는 빗속에 젖어가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6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침묵의 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 왜 그 6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다 망가지고 나서야 이러냐고. 나도 당신이 미웠지만 당신이 아플 때마다 내 가슴도 찢어졌어. 근데 당신은 끝까지 잘난 장남 노릇만 했잖아. 두 사람은 빗줄기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포옹이라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확인하는 처절한 의식이었습니다. 63세의 노년이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찢어진 종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젖은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수가. 이렇게 소리라도 질러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우산을 정수 씨의 손에 쥐어주고는 멀어지는 택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 씨는 빗속에 홀로 서서 아내가 남긴 우산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구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의 빗속 재회 이후 정수 씨는 경기도 여주시의 전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쥐어준 우산은 현관 한 구석에 소중히 모셔졌습니다. 그 우산은 이제 정수 씨에게 단순한 비가리개가 아니라 영숙 씨가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자비이자 연결고리였습니다. 63세의 정수 씨는 이제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술 기운에 기대어 후회하는 것은 죽은 어머니와 떠난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남한강 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그 흐름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자부심, 종갓집의 권위, 가부장적인 고집은 흐르는 강물에 던진 돌멩이 하나보다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는 여주의 작은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그가 냄비를 닦고 칼질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35년 동안 매일같이 해왔던 그 고단한 노동을 직접 겪으며 정수 씨는 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파 하나를 썰면서도 아내의 손목 터널 증후군을 생각했고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아내의 안색을 떠올렸습니다. 영수가 밥하는 게 이렇게 고된 거였나? 당신은 이걸 35년을 10,000번도 넘게 했겠구나. 그는 식탁 위에 밥 한 그릇과 간장 하나만 놓고 앉아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녀가 먹는 밥상은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정수 씨의 고립된 방은 이제 후회의 감옥이 아니라 자신을 씻어내는 수행처가 되어갔습니다. 여주의 겨울은 다시 찾아왔고 정수 씨는 딸을 통해 아내의 근황을 간간히 전해들었습니다. 아내는 서울 도봉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정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소식 물어보지는 않는데 아빠가 여주에서 혼자 밥은 해먹는지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였어. 그 말 한마디에 정수 씨는 방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정수 씨는 평생 써보지 않았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붙이지 않을 편지가 박스 하나를 채워갔습니다. 그는 편지의 서산에서의 그날 자신이 왜 그렇게 독단적이었는지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겁이 났던 것이라고. 늙어가는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장남이 될까봐 동생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아내의 희생을 방패 삼았던 비겁한 공포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여주의 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늙고 병든 노인들을 보며 정수 씨는 6년 전 서산 요양병원에 홀로 남겨졌던 어머니의 외로움을 비로소 투명하게 직시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당신을 모신다는 핑계로 내 아내를 죽였고 결국 당신도 외롭게 만들었네요. 정수 씨는 이제 거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노인은 더 이상 위세를 떨치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서야 사랑을 배운 어리석은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그러진 자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매일 아침 6년 전의 침묵을 하나씩 허물어 나갔습니다. 이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정수 씨는 용기를 내어 아내가 산다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사는 동네의 공기라도 마시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던 중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영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63세의 정수 씨가 여주에서 늙어가는 동안 영숙 씨는 비로소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자신만의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 정수 씨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예민한 직감으로 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여주 사람이 서울엔 왜 왔대요?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증오는 이미 증발했고 그 자리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묘한 측은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나무 뒤에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두 사람은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수 씨는 여주에서 자신이 어떻게 밥을 해먹고 어떻게 봉사하며 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수 씨는 품 안에서 3년 동안 쓴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 당신이 이걸 안 읽어도 상관없어. 내 엿보니까. 아내는 편지 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주에서 밥 잘 챙겨 먹는다는 소리 들었을 때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도 35년을 산 사람인데 굶어 죽으면 내 마음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은 정수 씨에게 세상 어떤 찬사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합치자는 말도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노년이 안녕하길 바라는 침묵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정수 씨는 다시 여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집 안 새요? 딸애가 반찬 보냈다는데 받았어요?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35년의 인연은 이혼 서류 한 장으로 칼로 베듯 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부부라는 이름의 구속에서 벗어나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장남이었지만 더 이상 그 권위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도 화해했고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아내 대신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66세가 된 정수 씨는 여주 남한강이 보이는 둔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 졸업식인데 올 거예요? 당신 안 오면 민지가 서운해해. 당연히 가야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꽃다발도 준비할게. 정수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힘이 빠져 있었지만 대신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6년의 침묵과 3년의 고독을 지나 비로소 말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말,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말.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었습니다.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보낼 짧은 답장을 고민할 것입니다. 비록 각자의 집에서 따로 잠들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은 남한강과 서해안을 돌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쌓았던 담장을 허물고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황혼을 걷고 있었습니다. 63세에 멈췄던 정수 씨의 시계가 이제야 제대로 된 시간을 가리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주에서의 생활이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정수 씨는 서산 본가의 문중 어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중의 대소사를 논의해야 하니 장남으로서 참석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내가 가야지 하며 아내에게는 통보만 한 채 달려갔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매달려온 장남이라는 이름표가 사실은 아내를 희생시켜 만든 화려한 가면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놈이 무슨 문중의 일을 논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난 정수 씨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그는 그 길로 서산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잡초가 제법 자란 무덤 앞에서 그는 직접 가져온 낫으로 정성껏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시키거나 동생들에게 떠넘겼을 일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제 손으로 어머니를 모십니다. 당신이 요양병원에서 외로웠을 시간을 생각하면 이 땀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초를 마친 정수 씨는 묘소 앞에 앉아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산이에요? 벌초하러 간다고 하더니 고생했네. 아내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시가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수가, 나 오늘 문중 일 다 내려놨어. 이제 나 장남 안 하려고. 그냥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가진 한 늙은이로만 살려고.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은조렸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좀 편해 보이네. 그 한마디가 정수 씨에게는 문중의 어떤 칭송보다 귀했습니다. 그는 6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부장의 굴레를 벗고 한 인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의 몸에도 세월의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주집에서 일어나려던 그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6년 전 아내 앞에서 기어다녔던 그날 밤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영숙 씨의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또 저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돼. 내 업보는 내가 지고 가야지.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는 혼자 웃었습니다. 6년 전 응급실에 실려갈 때 아내를 악마라고 불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는 내내 그는 보호자 연락처에 딸의 번호만 적었습니다. 고혈압과 스트레스로 인한 뇌허혈 증상이었습니다. 입원실에 홀로 누워 창밖의 남한강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면 그녀는 또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 내가 아픈 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는 이제 자신의 고통을 아내에게 전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영숙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수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곰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 끝까지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네. 딸한테 들었어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정수 씨는 수척해진 얼굴로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이제 당신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지. 나 혼자서도 잘 견딜 수 있어. 영숙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곰국 그릇을 열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남남이 돼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서 당신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건강 좀 챙겨요. 영숙 씨는 직접 숟가락을 들어 정수 씨의 입에 국물을 넣어주었습니다. 6년 전 응급실 바닥을 기던 정수 씨를 외면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가엾은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국물을 삼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마주한 은총이었습니다. 퇴원 후 정수 씨는 여주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주변을 정돈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세 자금과 퇴직금 일부 그리고 서산의 작은 선산 지분을 모두 영숙 씨와 딸에게 남겼습니다. 동생들에게는 장남 노릇 못해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최소한의 몫만 남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여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찻집에 앉았습니다. 66세의 두 노년은 이제 서로의 주름살을 보며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거야.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당신을 외롭게 만든 거고. 내가 먼저 가더라도 당신은 절대 나 때문에 울지 마. 당신은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남은 생은 정말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 정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은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지만 그 거친 손등이 정수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당신 용서한 지 오래됐어요. 당신이 여주에서 혼자 지내면서 나한테 편지 쓰고 봉사한다는 소식 들으면서 내 마음속 응어리도 다 녹았어. 우리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동무로 살아요. 두 사람은 강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내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늦췄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가며 아내를 뒤따라오게 했던 그가 이제야 아내의 속도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6년 전의 차가운 침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용서를 얻었고 인간으로서 지어야 할 마지막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배웅하며 기차역 개찰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떠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덤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66세의 장남 박정수, 그는 이제 아내 영숙의 가장 따뜻한 동무로 남은 생을 채워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